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은 우리 역사에 크나큰 족적을 남기신 위대한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조선 후기 최고의 지성이자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역사 공부하실 적에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정약용은 현재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당시 마제마을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이름을 날렸던 그는 22세에 과거에 합격하여 본격적으로 중앙전개에 진출하게 됩니다. 거기서 운명적인 파트너 정조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개혁군주 정조는 정약용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정조가 너는 나를 닮았다라고 할 정도로 두 사람의 신뢰는 두터웠죠. 과학기술의 정점 수원 화성으로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옮기며 수원 화성을 쌓을 때에 정약용은 서양의 기술을 참고해 거진기를 설계합니다. 덕분에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막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1800년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정조대왕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반대파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정약용은 천주교와 연루되었다는 이유, 즉 그때가 신유박해라고 합니다.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고통스러운 18년의 유배 생활은 정약용을 위대한 학자로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산초당,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다산초당은 그가 머물던 강진의 다산초당으로 제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글을 쓰는 소선판 싱크탱크였습니다. 유배 기간 동안 정약용은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정치, 경제, 법률, 의학, 지리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망라했습니다. 다산의 3대 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약용의 학문의 정수는 흔히 일표이서라고 불리는 3권의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당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첫째 번 책은 경세유표, 국가의 기본 통치, 체제, 관제, 군제, 토지 제도 등 전반적인 개혁안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목민심서, 지방 수령이 즉 고을원님이 지켜야 할 도리와 행정 지침서입니다. 흠흠신서, 형법과 판결에 관한 지침서, 즉 억울한 죄인이 없도록 하는 법의학서입니다. 정약용의 사상을 살펴보자면 즉 시사골시이죠. 정약용은
당시 공허한 이론에만 매몰되었던 성리학을 비판하고 실제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학을 완성했습니다. 실사구시,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치용.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고 실생활에 유용하게 써야 한다는 학문입니다. 3번째, 토지개혁.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땅을 가져야 한다는 여전론과 정전론을 주장하며 부의 재분배를 고민했습니다. 백성이 통치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정약용은 민본주의 사상을 말했습니다. 57세의 나이로 유배에서 풀려난 정약용은 고향인 마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집의 이름을 여유당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하고 유하라는 뜻으로 살얼음을 걷듯 조심하고 경계하며 살겠다는 다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도 저술 활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1836년 결혼 60년 기념일 아침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직자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청렴과 봉사로 제시했고, 기술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엔지니어와 행정가였습니다. 그의 비판적인 시각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저작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목민심서는 공직자의 바이블이자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행정형의 고전입니다. 제목에 담긴 애틋한 의미를 말해 보겠습니다. 왜 심서인가? 목민은 백성을 기르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행정지침서가 아니라 심서, 즉 마음의 책일까요? 실천할 수 없는 안타까움. 당시 정약용은 유배 중인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직접 발로 뛸 수 없는 처지였기에 직접 행할 수 없으나 마음만은 백성을 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마음심자를 붙였다고 합니다. 리더의 마음가짐. 행정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리더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다산의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는 도덕적 책이 아닙니다. 부임부터 퇴임까지 수령이 겪게 될 모든 상황을 12단계로 나누어 아주 치밀하게 매뉴얼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첫째, 부임. 거울로 떠날 때의 마음가짐과 절차를 적었고, 율기,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적었으며, 봉공, 공무를 수행할 때의 자세와 예법을 적었으며, 애민, 노인, 어린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법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육전, 이호애, 병형, 공전, 인사, 세금, 국방, 실무 등을 기록했습니다. 진황,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을 구제하는 법을 기록했습니다. 해관, 관직을 그만두고 돌아올 때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다산이 강조한 공직자의 3대 덕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청렴,
모든 선의 근원은 청렴에서 비롯되고 목림인간의 본연의 의무이며 모든 선의 기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고을의 특산물을 사적으로 유연한 것조차도 경계했습니다. 청렴해야 권위가 서고 권위가 서야 영이 선다는 논리였죠. 절용, 백성의 피땀을 아껴라라고 말했습니다. 나라의 예산은 곧 백성의 고혈이라고 보았습니다. 불필요한 공사를 벌이지 않고 행사 비용을 줄여 그 돈을 백성의 복지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질, 형식보다 내용을 탁상 공론보다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장부상의 숫자보다 실제 백성들이 밥을 먹고 있는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날 목민심서는 정치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자나 조직의 리더들에게 필속서로 꼽히고 있습니다. 호전은 또는 형정은 당시 백성들이 가장 고통받았던 지점이자 다산이 가장 날카롭게 메스를 들이댄 개혁의 핵심 문제입니다. 오늘날 치면 기획재정부 또 국세청,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의 업무를 다룬 셈이지요. 호전은 백성의 고효를 따지지 마라. 경제와 세무에 관한 책입니다. 당시 조선 후기는 세금 제도인 삼정, 전정, 군정, 환국이 극도로 분란해 백성들이 집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였으니까요. 호전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실무 지침입니다. 호적의 정비, 당시 부자들은 뇌물을 주고 호적에서 빠져 세금을 피하고 그 부적분을 가난한 백성이 뒤집어 썼습니다. 다산은 호적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조세 정의를 실천하라고 명합니다. 환곡의 개혁, 원래 가난한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구휼 제도였으나 관리들이 이자를 챙기기 위해 강제로 빌려주거나 모리를 섞어주는 등 폐단이 심했습니다. 다산은 이를 엄격히 단속하고 장부 조작을 원하고 차단한 구체적인 수법들을 폭로했습니다. 세금 부과의 공정성, 땅의 비옥도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는 법, 그리고 세금을 거둘 때 아전, 하급 관리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수수료 명목의 비리를 어떻게 잡을지 상세히 기술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의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사회 불평등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산의 목민심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조들의 훌륭한 지침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실생활에 잘 이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